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오히려 가이던스가 아니다. 이거 시장 혼택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연준의 19명의 위원들이 내리는 금리 점도표라는 게 별로 믿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거다. 자, 그래서 케빈 워시가 이걸 없애려고 합니다.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알아서 스스로 행동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제 컨센서스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확실성이 담보되던 시대에 자본이 그냥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던 시대도 끝났다. 그러면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신임 연준 의장 케빈 월시의 첫 FOMC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 기자회견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언론은 매파적 연준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점도표가 이제 많은 연준 의원들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이렇게 예견하는 점도표를 찍고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인플레이션을 꼭 잡겠다 이런 발언 나오고 다 맞는데 과연 정말 이게 매파적인 행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지금 이거 이후에 주식시장 빠지고 비트코인 가격 빠지고 그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불확실성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비트코인 어떻게 거대한 자본 이동을 비트코인으로의 자본 이동을 촉발할 건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빈 월시 대표적인 트럼프 측근이죠. 그리고 연준을 손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케빈 월시 wants the Fed to stop explaining everything. 좀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아는 척하고 내가 이것을 설명해 줄게 라고 하는 mansplaining 같은 거 그만해라. 연준은 이제부터 입을 함구한다. 데이터를 보고 시장이 판단하게 해라. 이게 바로 케빈 월시의 기본적인 이번 FOMC 기자회견의 논조였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이제 우리는 꼭 잡을 거야 이런 얘기 한 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걸 엄청 부각하더라고요, 언론에서는.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케빈 월시는 이제부터 우리는 조용히 할 거야. 이게 가장 주안점이었어요. 자, 원래 시장은 FOMC 회견이 나오면 무엇을 기대하냐? 어떤 발표를 할까? 시장, 그러니까 연준 의장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그리고 연준 의원들은 점도표를 어떻게 찍었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합니다. 왜? 이게 바로 forward guidance라는 거거든요. 향후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까지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 전망. 당장 짧게는 다음 달, 다다음 달 어떤 통화 정책을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그 가이던스 자체가 그냥 시장의 바로미터가 됐었어요. 웃겨요, 진짜.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실제 금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연준이 말한 그거 자체가 그냥 금리 경로가 됐었어요. 연준의 점도표와 그 의장의 발언 이런 것들이 그대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냥 그거 자체가 금리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번에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전면 해체되면서 사실 시장의 반응이 엄청나게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고 일시적이긴 하지만 주가도 빠지고 이랬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매파적인 연준 때문은 아니었어요. 자, 연준 플레이북 과거에는 이렇게 포워드 가이던스를 해줬고요. 시장 충격이 완화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래주죠. 연준 의장이 항상 기자회견을 할 때 보면은 너무 뭔가 이렇게 주가가 고평가되고 시장이 과열됐다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시장을 진정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아니면 너무 주식시장 말하는 겁니다. 자본시장. 너무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소비를 안 하고 투자를 안 하고 금리 계속해서 높아지고 이럴 때 연준 의장이 나서서 하는 말은 인플레이션 이런 거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경기는 아직 튼튼합니다. 이런 얘기 해주면서 시장 충격을 완화해주는,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높았어요. 연준이 한마디만 해주면 그걸 가지고 멀리 바라보면서 뭔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게 시장의 일종의 관행이었죠. 근데 월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이던스 폐지해버리고 태스크포스를 통해 가지고 연준을 구조적으로 개편한다. 5가지의 기둥을 바꾸겠다고 했죠. 그건 이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극도의 불확실성. 앞으로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되지? 모르겠는데? 힌트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준 의존적이던 시장이 연준의 의존에서 벗어나는, 약간 자생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이제 스스로 피난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빠진 겁니다. 위험자산에서. 자, 그래서 지금 연준의 점도표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시장의 이 혼탁한 그런 가이던스였는지 한번 되돌켜 보도록 할게요. 이게 FOMC 21년도 9월 22일 이런 식으로 점도표를 찍었습니다. 21년도 거의 0%, 22년도에 거의 과반 이상의 연준 의원들이 0%대에 여전히 머물러야 된다. 23년도에 1% 정도,
그 다음에 24년도에 한 2% 정도, 그 다음에 더 먼 미래에는 한 2.5% 정도 이렇게 금리가 천천히 상승할 것으로 보는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다수였다. 이게 21년도에 찍은 겁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이대로 갔으면은 뭐 사실 뭐 연준의 점도표가 의미가 있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됐죠. 22년도에 0%에 붙어 있던 게 23년도에 4.5%, 그리고 24년도에 5.5%. 이게 웃을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때 그냥 얼마나 곡소리가 났습니까? 이때 연준 의장 파월이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밟으면서 시장을 아주 그냥 깜짝 놀래키는 바람에 지금 이때 그래서 부동산 갭 투자에서 물린 사람들 뭐 기타 등등 뭐 무리하게 사업 확장했다가 이렇게 이자 아직도 내면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점도표 완전히 틀렸죠. 보세요. 비교를 해보면 21년도에 0.1% 예상을 했는데 0.25% 실제로는, 22년도 0.3%가 4.5%였고요. 23년도에 1%라고 예상했어요, 연준 의원들. 근데 5.5%까지 올라갔습니다. 24년도에도 1.75% 예상했는데 4.5%까지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케빈 월시의 말이 좀 말이 되지 않나요?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오히려 가이던스가 아니다. 이거 시장 혼택하게 만드는 거야. 오히려 더 시장에 쓸데없는 그 먹구름만 끼게 만든다. 안개만 끼게 만든다. 더 시장을 못 보게 만든다. 실제로는 이렇게 될 거였는데 이렇게 될 거를 시장에 못 보게 만드는 거죠. 연준이 이런 식으로 가이던스를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연준의 19명의 위원들이 내리는 금리 점도표라는 게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사실 주관적이고 별로 믿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거다. 한 번씩 이렇게 대차게 틀리거든요. 자, 그래서 케빈 워시가 이걸 없애려고 합니다. 본인은 안 찍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19명의 연준 위원들 중에 18명은 찍었지만 그게 이제 9명 이상의 연준 위원들이 올해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하는 쪽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 매파적인 연준 회의였다, FOMC 회의였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기사가 많이 나왔지만 케빈 월시 의장 본인은 안 찍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자회견할 때 점도표를 굉장히 축소 발언했어요. 그러면서 태스크포스 얘기를 하면서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죠. 자, 과거 정확한 포워드 가이던스가 있었다면 현재는 정부의 진공 상태입니다. FOMC 직후의 시장 붕괴는 패닉이 아니라 앞으로 안 보인다. 이거는 매파적인 기조 때문에 패닉한 게 아니라 안 보여. 나 도대체 뭘 가지고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돈 빼. 약간 이런 거였어요. 자, 정책 태스크포스, 이게 이제 변수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냐 인하냐 뭐 이런 매파적인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정책 태스크포스가 도대체 뭐냐. 앞으로 연준이 결정을 했던 여러 가지 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친다고 합니다. 단순히 금리를 조절하는 것을 넘어 위기시 개입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이죠. 5대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 소통. 말 적게 하겠다. 그 다음에 신호 더 적게 보내겠다. 연준 위원들 개별적으로 인터뷰하지 마라. 그리고 매 FOMC마다 기자회견 하는 것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자회견을 하고 발표를 하는 거지 매번 나와가지고 뭔가 말을 하니까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고 그게 시장을 오히려 안개를 더 키우는, 더 안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소통, 방식 뜯어 고치겠다. 자, 그 다음에 현재 6.7조 달러에 달하는 연준 재무상태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규모 줄이겠다. 어떻게든 장부 줄이겠다. 자, 더 빠르고 실시간적인 수치를 활용하겠다. 지금 현재 연준이 참고하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후행적이다. 레깅한다. 이거를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메아리 치는 것 같은 일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 동굴에다 대고 소리치면은 메아리가 오죠. 마치 연준이 발표하는 그런 게 메아리 같은 거다. 뒤늦게 후행적으로 자꾸 판단을 한다. 안 된다. 더 실시간적인 데이터를 활용하겠다. 그리고 AI 생산성 얘기를 했습니다. AI 생산성이 엄청나고 이게 지금 디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과연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 이것이 생산성 및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는 정책 태스크포스 만들겠다.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바꾸겠다. 인플레이션이 2% 타겟은 여전히 유지하나 그 2% 타겟을 맞출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지를 바꾸겠다고 했어요. 이거 5개의 태스크포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커요, 시장에. 그래서 지금 연준의 FOMC가 매파적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매파적인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예상을 해봐야겠죠, 그죠? 자, 일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요. AI 현재 내러티브가 모든 자본시장을 그냥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에도 그냥 자본 다 빠져나와가지고 AI 주식들, 그 다음에 대형 IPO 이런 데로 막 가버리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내러티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돈을 잘 벌어.
그리고 그 번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AI라는 산업에다가 막 때려넣고 있어.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 빅테크들은 워낙 돈이 많으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엔비디아라든지 우리나라 삼전, 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로 들어오는 돈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주가가 정당하게 오르는 거죠, 지금. 그죠? 이 상승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빨간 적신호를 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 리스크는 뭐냐면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다 경기 둔화 침체 신호가 뜨나?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되게 예의주시하며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연준 의장의 FOMC 기자회견 발표나 이 점도표가 중요하겠어요. 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나, 무슨 말 하나. 점도표 어떻게 찍나. 이게 그래서 AI 산업의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중요한 재료였는데 아직은 괜찮아 하면서 돈이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불확실하다면 이제 돈이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금리 인상 가능성, 인플레이션 가능성, 경기 둔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연준이 힌트를 안 주면 시장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케빈 월시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깜짝 정책 발표를 해버리면은 이 마치 높이 쌓여있는 거품에 케빈 월시 바늘로 툭 찌르면은 확 물이 빠지는 것처럼 하나의 이제 뭐라면 거품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I 투기 거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지금 너무 많은 자본이 이 모든 반도체 기업들과 인프라 관련 기업들로 다 흘러들어가고 있고 그게 EPS를 막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주가 상승도 뭐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자본이 빠질 수 있는 거 빅테크가 돈을 벌고 반도체가 돈을 잘 벌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는 상황은 경기 둔화, 금리 인상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으니까 돈이 먼저 빠져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빅테크 실적 좋아도 자본 공급은 멈출 수 있습니다. 경기 둔화와 금리 인상만 있으면.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OECD 선행 지수가 이 굵은 파란색 선이 내려오는 추세일 때 S&P 500이 막 올라가죠. 그래서 둘의 괴리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거품이 엄청 쌓이는 거고 그러다가 무너집니다. 그게 이제 2000년 닷컴 버블이죠. 지금도 보면은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2007년을 피크 찍고 계속해서 하향하는 추세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계열을 좀 넓혀봐야, 길게 봐야 돼요. 너무 좁게 보니까 자꾸 2020년 이후 막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 모든 지표가 다 좋아 보이고 경기도 침체 안 올 것 같고 다 좋아 보이지. 근데 보세요. OECD 선행지수 2007년부터 하향 추세입니다. 지금 뭐 최근에는 반등하고 있지만 추세를 보란 말이죠. 추세를. 그리고 S&P 500은 계속 오르죠. 둘 사이의 괴리 엄청 넓죠. 이게 언젠가는 거품이 터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품이 터지는 이유는 경기 둔화, 금리 인상입니다. 어떤 이 둘 중 뭔가 아무거나 이제 그게 뭐가 먼저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 중에 하나의 신호가 제대로 켜지면은 여기 쌓여 있는 이 차익 만큼의 거품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이죠. 자, 70년대 보면은 물가 안정기가 50년대, 60년대 쭉 이어지다가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CPI, US CPI 파란색 선 3.8이었던 게 6.1로 막 올라가면서 이게 70년 전이죠. 그러면서 연준 기준금리가 따라서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CPI가 더 올라가면서 70년대 오일 쇼크 2번 터지고 S&P 500이 거의 오르지 못하고 금 가격만 폭등했던 그 70년대가 온 겁니다. 물가가 올랐어요. 금리가 따라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죠.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경기 둔화 신호와 함께 금리 인상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같이 오는 금리 인상도 이제 제한적이겠지만 인플레이션과 아무튼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70년대 10년 동안의 그 굉장히 어두웠던 그 10년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고착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사실 이제 연준이 포워드 가이던스 안 준대. 그리고 인플레이션 다시 측정하겠대. 뭐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 굉장히 키우는 거죠, 지금. 자, 10년물 벤치마크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 둔화 신호는 10년물 벤치마크 금리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과거 2002년에 5.41이었고 2007년에 5.29였습니다. 그래서 5% 위로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이거 경기 둔화다 그러면서 아마 4.5에서 5를 왔다 갔다 하면서 5에 계속 가까워지면은 그때부터도 이미 난리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10년물 금리가 미국의 4.4 몇이죠. 4.5만 넘어가면은 뭔가 미국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재무부에서. 그래서 다시 낮추고 이러는데 결국 시장 금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 전 3개 대륙의 10년물 금리가 모두 동반 상승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20년부터
이게 추세적으로 모든 3개 대륙의 금리가 다 같이 오르는 거 이거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죠. 뭔가 구조적인 어떤 시장의 이 경기에 대한 신뢰가 지금 굉장히 깨지고 있는 거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4.4 뭐 이 정도에서 버티고 있는데 한때 4.72까지 올라가서 난리가 났죠. 이게 4.7을 계속 막 터치하면서 5 넘을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면은 미리 시장은 아마 발작을 일으킬 겁니다. 아, 경기 침체 오는구나.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AI 자본, AI 주식으로 갔던 자본들 다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글쎄요. 비트코인도 단기간적으로는 좀 충격을 받겠죠. 하지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비트코인은 그동안 이미 너무 많이 때려서 맞아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상태고 게다가 지금 내러티브가 뭐예요? 경기 둔화 시그널이 우리가 5% 되는 10년물 금리로 보는 경기 침체 신호잖아요.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정부의 재정정책과 상관없는 실물자산으로 돈이 가는 이벤트예요. 이런 거는 경기 침체니까. 경기 침체니까 금융자산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실물자산으로 가는 이벤트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로 보여드린 이 인플레이션 관련,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하고 금리 따라 올리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잠재워지지 않자 그냥 이제 금융자산에 대한 신뢰가 박살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박살나고 실물자산에만 돈이 가는 것처럼 이런 신호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제어가 안 된다. 10년물 벤치마크 금리가 제어가 안 된다. 연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되면은 금융자산에서 다 돈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실물자산으로 갑니다. 그때 70년대에는 실물자산이 금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비트코인도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 엄청난 자본을 받아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린 거죠. 이거 그래서 10년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3개 대륙에 있는 모든 10년물 금리가 같이 동반 상승하는 중. 특별한 어떤 악재도 없고 이벤트도 없어. 근데 그냥 올라. 이런 상황이라는 거. 경기 침체에 대한 이 우려가 지금 완전히 K장 경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잘 버는 반도체 수급이랑 뭐 AI 특수로 인해서 돈 잘 버는 기업들이 각 나라마다 굉장히 한정적으로 존재하고 얘네가 그냥 지수를 다 끌고 올라가 버리는데 사실 실물 경제는 박살난 나라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원달러 환율이 지금 1,500원이고 주담대 금리가 7%가 넘어가서 서민 경제는 굉장히 팍팍한데 사실 주식시장이 그냥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몇 개 기업이. 근데 경제 전반은 사실 좋지 않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해야 된다는 말이 많죠. 왜냐하면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너무 크니까 환율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 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힘든데 주담대 금리 더 올라가고 우리 이제 서민 경제는 더 박살나겠죠. 잘 되는 기업은 계속 잘 되고 그거에 상관없는 나머지 경제는 계속해서 안 좋아져요. K자형 경제. 이게 지금 이 10년물 금리 그냥 계속 그냥 중력처럼 밀어 올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어딘가에서 터져요, 여러분. 그게 10년물 금리 5% 넘는 순간 넘기 전에 이미 이 자본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잘 갔지만 빅테크 여전히 실적 좋지만 다 빠져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 약속 우리 현재는 AI 투기가 너무나도 그냥 정당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만 돈이 된다. 미래 생산성 약속과 내러티브죠. 그냥 AI는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거고 계속해서 우리 인터넷처럼 우리 인류를 바꿀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서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포모가 찾아와가지고 전부 다 여기다가 투자할 거고 AI 집약적 자본 집약적 투자 나라에서 막 밀어주고 산업 밀어주고 중국은 뭐 이렇게 보조금 주어가면서까지 현지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막 키워주고 이러면서 돈이 계속 돌 거다. 맞아요. 돈은 계속 돌겠죠. 근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 온다? 더 이상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지 못할 때. 그래서 이 정부 정책과 통화 정책,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때 그럴 때 완전히 그냥 수학 기반으로 그 다음에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 무언가로 돈이 넘어오게 된다는 가장 취약한 곳에서 빠져나와 가장 단단한 곳으로 흐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냥 열역학의 법칙 같은 거죠. 공기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비트코인이 그걸 받아낼 거예요. 자, 그래서 연준 이제 만약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AI 투기 거품이 파열되면 거시경제 구조적 붕괴 위기가 발생하겠죠. 그럼 연준이 당연히 개입을 할 겁니다. 그렇죠? 시장이 무너지게 둘 수 없겠죠. 그러면 금리가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마 유동성 주입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인플레이션 당연히 경계할 수밖에 없지만 시장이 무너지게 둘 수는 없죠. 특히 은행들이 뭐 뱅크런이 나거나 이렇게 파산하는 거는 절대 둘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대규모 유동성이 주입될 겁니다. 그러면 그 유동성이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자산으로 가지 않아요. 실물자산, 비트코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단단한 자산. 자, 그래서 희소성으로의 자본 회전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AI 거품 언젠가 붕괴할 거고 그게 이제 경기 침체일지 아니면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는 그 이슈 때문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렇게 크랙이 발생하는 거에 케빈 월시가 바늘을 푹 꽂아가지고 거품이 빠지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자본은 어딘가로 회전하겠죠. 그냥 증발하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AI 주식 거품에서 빠져나온 자본은 어딘가로 흘러간다.
어디로 흘러가냐? 하드 에셋, 실물 자산으로 흘러간다. 비트코인 당연히 유일한 스펀지입니다. 궁극의 스펀지. 뭐 그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본 스펀지들이 있겠죠. 뭐 일부 부동산, 그 다음에 금 여전히 좋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제일 좋다. 가장 고정되어 있고 가장 변하지 않고 법정화폐가 팽창해서 결국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로부터 가장 초연하고 자유로운 비트코인이 당연히 좋은 스폰지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그래서 연준의 친절한 가이던스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알아서 스스로 행동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제 컨센서스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확실성이 담보되던 시대에 자본이 그냥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었던 시대도 끝났다. 그러면 잉여 자본이 지탱하던 투기도 어느 정도 끝날 수 있어요. AI 산업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뭐 돈을 잘 벌고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해서 캐펙스를 늘릴지 몰라도 결국 거기에 들어가 있던 자본은 어딘가로 로테이션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경기 침체나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는 그 일로 이제 크게 트리거가 이제 한번 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우리가 앞으로 예상을 한다면 지금 좋아요. AI 기반 이런 주식들에 투자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거 좋은데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언젠간 이게 끝나겠지. 그러면 어디로 자본이 회귀를 할까를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당장 주식 팔고 비트코인으로 옮겨가라 이런 말까지는 드리지 못하겠지만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잉여 현금으로라도 조금씩 사놓는 게 되게 중요한 지금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FOMC 결과를 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매파적 연준 때문에 뭐 비트코인도 안 좋고 주식도 안 좋고 이렇게 절대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연준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은 격한 유동성 홍수 주입을 통해서 시장 살리려고 할 것이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게 발생하면은 금리 인상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70년대 우리가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금리 인상하면은 주식시장은 무너질 텐데 그때 이미 K장 경제로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경기 침체는 와 있어요. 실물 경제에. 그러면은 자본은 다른 금융 자본으로 금융 자산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회귀를 한다니까요. 금과 비트코인으로. 그래서 하드에셋의 시대는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봐서 결국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비트코인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창출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자. 비트코인.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